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오미주 방송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캠브리지로 이주한 이후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친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매주 한두 번의 저녁 약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영국은 뱅크 홀리데이거든요. 어제 5월 1일이었는데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해서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빨리 방송 녹화를 마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방송에 몰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나가도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좀 방송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학부형의 입장으로 이렇게 많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 조금 급한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시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황을 좀 보내드리면요. S&P 500이 0.66% 빠진 상황이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7 그리고 나스닥 역시 0.36%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플러스 한 1% 가까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중간 이후부터 조금 빠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0.48%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성장주들은 올라간 종목이 꽤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쿠가 6.22% 올라갔고요. 텔라닥이 4.83%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5.67,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가 1.97%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4.86, C리미티드가 3.19, 로빈후드가 2.96, 오픈도우가 2.43, 펠로톤이 2.56%, UiPath가 1.68, 레모네이드 1.69, 줌이 2.68% 올라가면서 성장주 중에는 그래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넷플릭스가 2.46%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1.72% 상승 중, 엔비디아도 괜찮습니다. 1.08, 마이크로소프트가 0.97, 구글은 0.02%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세 종목은 아직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1% 이상 빠졌고요. 애플은 1.81%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무려 3.24%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가 2,405달러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힘없이 계속 떨어질런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는요, 시작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조금씩 미끄러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채권 금리의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고요. 201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10년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게 2018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페드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주에 FOMC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발란시트를 줄여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의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정부의 돈을 계속해서 구워주면서 채권을 사들였다는 건데, 이 채권을 다시 팔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이 자금을 회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건데,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해나갈지가 굉장히 커다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드, 즉 10년 국채 금리가 이번에 7베이시스 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라갔다. 0.07%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3% 이상의 높은 금리로 치솟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0.5%죠. 0.5% 정도를 이번에 FOMC 미팅이 끝나게 되면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ME, Fed Watch Tool이라는 데서는요. 99.8%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0.25% 올릴 가능성, 그리고 0.75% 올릴 가능성은 0.2%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모아졌다면 만약에 페드에서 의외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관찰거리가 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는요 0.25에서 0.50이죠. 따라서 이번 주에 FOMC 미팅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얘기는 이제 기준금리가 0.75에서 1.00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미팅에서 어떠한 소식이 전해질런지 제가 계속해서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아서 카신이 등장을 합니다. 투자 경력만 60년 가까이 될 정도로 베테랑 투자자인데요. 이분이 투자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정말로 컴백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컴백이라는 것은 이제 반등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반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반등이 정말로 시작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아서 카신이 찍어주고 있는 이 두 주식,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두 주식은 어떠한 종목인지 직접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월가의 베테랑인 아서 카신이 이번에 CNBC에 월요일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다이렉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플로우 오퍼레이션 다이렉터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뼈가 굵은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일을 하신 진짜 베테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이 뭐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 두 주식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두 주식을 특별히 관찰하고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런지 이 셀오프가 계속 다시 시작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과연 언제쯤 이 셀오프가 끝나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154까지 떨어질런지,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과연 150까지 떨어질런지를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를 보면요 154.77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서 카신이 얘기한 그런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떨어졌잖아요. 154까지 왔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150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150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요 올해 가장 낮았던 주가가 150.10이었는데 인트라데이니까 장중에 그렇다는 거죠. 종가는 아니었고 장중에 150.10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이하로 만약에 뚫고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어닝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비안 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장에서 14%나 주가가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결과는 괜찮았죠. 어닝 결과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전망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1분기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2분기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 역시도 3.7% 금요일날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칼신 같은 경우는요 60년의 베테랑이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6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CNBC에 얘기하기를, 자, 그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 시즈널리티라는 것은 이제 시즌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얘기합니다. 쉬운 예로요, 5월에 팔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즈널리티가 올해에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시즈널리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미드텀 일렉션이다. 중간 선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여름이 끝날 때쯤 바텀,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때 이후로 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넌지시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 카신이라는 전문가가 예측한 것처럼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험준한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건지, 그 전에 좀 반등할 여지가 있을지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워낙 지금 하락장을 부추겼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주기만 한다면 의외로 좀 반등이 쉽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이제 끝난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GDP가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하면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굉장히 참을성 있게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락장 계속해서 잘 좀 견디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무서운 하락장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주식을 더 샀을까요? 아니면 좀 팔았을까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It's no secret, 비밀이 아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체어맨이죠. 회장님인 워렌 버핏은요, 애플이라는 종목을 비기스트 홀딩으로 만들었다. 비기스트 홀딩은 이제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1등,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애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분기 동안,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워렌 버핏은요, 그의 지갑을 열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고 나와 있는데, 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냐면 애플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느 정도를 썼냐면요, 600밀리언이 나왔습니다. 600밀리언이면요, 뭐 한국 돈으로 해서 7,6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용을 한 거죠, 단 3개월 만에. 자, 그리고 버핏이 이런 애플을 더 샀다는 것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일요일날 있었던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주식이 만약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았다면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를 나는 좀 더 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애플의 주식이 한 $1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면서 사는 것을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의 주식이 1분기에 한 150.10까지 3월 14일날 떨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2022년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해였다. 애플의 주주로서는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애플의 주가가 무려 12%나 떨어졌거든요. 애플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을 생각할 때 12%면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더욱이 애플의 가장 최대 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흔들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애플의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힘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렇게 줍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요, 호텔리어 출신인 제가 가장 아끼는 숙박기업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기사는 단순히 에어비앤비의 미래 투자 가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잠시 서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렌탈 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방금 아나운스를 했다. 그래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들의 폴리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정책이 써 있냐면, allow 한다는 것은 이제 허락한다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살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근데 from anywhere니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가장 우세한 방법이 될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10년만 지나봐라.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가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일단 집에서 일을 해도 되고 오피스에서 일을 해도 된다. 그것은 너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편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일하는 장소는요, 이제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에 이사를 가서 살아도 된다. 지금 미국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컴펜세이션이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약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물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합당한 그런 임금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시골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플렉시빌리티를 갖는다. 자, 어떠한 플렉시빌리티냐면 live and work이니까 살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살 수 있냐면 170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170개나 되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기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3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년에 3달이요. 각 로케이션에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한다면 뭐 1년에 뭐 반년 그리고 9개월 그 정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규적으로 만날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만남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마도 에브리 쿼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만나면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 이어 로드맵이니까 굉장히 좀 몇 년 앞을 보면서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한 2개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2년을 보내왔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탄생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생산력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얘기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그들의 이제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오픈 플로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온사이드 펄크를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구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보면요, 이 오피스가 쫙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오락시설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일을 좀 즐기면서 하고 놀면서 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냐, 여기에 달렸다라고 지금 예전과 20년 전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과 지금의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근무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기업들이 이렇게 인재를 모집할 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집을 한다면 엄청나게 커다란 단점, 불리한 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 거를 이게 명시하게 되면 이 기업이 있는 거기에서 한 1시간, 2시간 내에 출근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만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에어비앤비처럼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다 소통도 하고 고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겠죠. 커넥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줌은 굉장히 좀 릴레이션십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툴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뭐 메타버스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같은 장소에 만나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right solution은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컴바인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efficiency, 즉 줌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방식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일주일씩 모여서 이렇게 거의 뭐 합숙식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날 필요는 없다. 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지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야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어비앤비에 좀 지원을 해볼까, 이제라도 좀 다시 이런 원격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젊은 세대는 굉장히 좀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에서 앞으로 근무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관심 리스트에 넣어놓은 종목 중에 하나가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온 세미컨덕터인데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온 세미컨덕터의 프레스 릴리즈다. 1분기죠. 1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22센트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17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1.95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31.8%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40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1.965에서 2.065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번 분기 1.95보다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컨센서스는 1.92 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이고 거기에 전망치를 훨씬 넘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죠. 거기에 EPS 같은 경우는 1.2달러에서 1.32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내주셨는데요. 컨센서스는 1.0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2분기에도 빚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온 같은 경우는 1.6%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미컨덕터가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어닝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어닝 기대치도 우리가 조금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종목들이 무사히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월가의 컨센서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떠한 전망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모간 스탠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자,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의 테일윈드가 보인다. 테일윈드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순풍이 기대가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호재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5G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애플의 주식의 반등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PC 시장의 쉐어가 올라갈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C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의 맥을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폰을 사용한다든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PC 역시도 맥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기업이죠. 기업들은요, 많은 경우에 가능하면 저렴한 PC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의 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윈도우 베이스를 쓰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자,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원하는 PC를 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PC 시장에도 이 애플이 그들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고스에서 맥도날드를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맥도날드가 스트롱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잘하고 있고 더욱이 드라이브 스루도 가지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서 픽업해서 가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된 기업이 맥도날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 이 시절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경제
경제 상황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레스토랑 체인보다 훨씬 더 좋은 세일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앱이라는 기업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최근에 앱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확신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파이프라인도 탄탄하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CT에서요. 이번에 UPS를 원래 포커스 리스트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빼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T가 바이 레이팅은 다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만 모아놓은 포커스 리스트에서는 빼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앞으로 몇 개월, 1년 안에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버의 바이를 다시 한번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버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uncertainty가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가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버의 주가가 아직까지도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라이버가 계속해서 공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크 레이트. 테이크 레이트는 뭐냐면 우버에서 수수료를 받는 레이트를 얘기하거든요. 전체 운전자들이 만약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 10만 원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 수수료의 레이트를 올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드라이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영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여행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회복할 그런 추세에 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의 외출도 많이 잦아지고 그러면 우버의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코웬이 등장을 하고요. 쉐브론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는 엑선 모빌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확인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UBS인데요. UBS가 염 브랜드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염 브랜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타코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타코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전형적인 패스트푸드잖아요. 이 패스트푸드의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 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섹터에서, 그러니까 외식 산업에서 가장 회복력이 좋은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하나다. 지금 현재 리세셔너리 인바이먼트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경기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GDP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외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염 브랜드 같은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요 굉장히 좀 저렴한 분식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식집도 사실 10,000원 이하를 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만 해도 사실 만약에 우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먹을 때 다른 음식점에 갔을 때 사용하는 금액하고는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웰스파고에 탑픽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이 웰스파고다라고 지금 모간 스탠리가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심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님이신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가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찰리 먼거가 굉장히 좀 한 기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거든요. 이 기업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많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로빈후드가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그 갈등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왔던 두 세대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시선을 간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세대, 신세대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같은 현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harlie Munger had some harsh words for Robinhood at the Berkshire meeting, and now Robinhood is responding. First up, here's what Munger and Buffett said. Look what happened to Robinhood from its peak to its trough. Wasn't that pretty obvious that something like that was going to happen? Tell me again what it should have. Robinhood, when it came out and went public and got alerted everybody and all the short-term gambling and big commissions and hidden kickbacks and so on and so on. It was disgusting. Yeah. And it says so last year, and they got mad at you, and they sold a bunch of their stock, and they got the money, and Yeah, but now it's unraveling. God is getting just. but a lot of the insiders have but they've gotten a lot of money from it. I mean, they were big sellers, as I remember. That may be, but Yeah. there's been some justice. Well, I have to agree with that. But Well, Robinhood responding, sending CNBC this statement. It is tiresome witnessing Mr. Munger mischaracterize a platform and customer base he knows nothing about. No, Robinhood doesn't charge commissions and does not allow day trading or short selling. We never did. He should just say what he really means. Unless you look, think, and act like him, you cannot and should not be an investor. We're happy to share our educational tools, as it also seems he has lost on digital currencies. Not sure about how wise it is for Robinhood to be even responding to this, extending the story, having more to talk about with it, but I guess they were kind of scrappy, and maybe given how they're down, maybe they want some of the attention on this. But look, this is something Munger's been clear about for a long time. And again, they talked about how it's like a casino out there, that how there's people who are very willing to sell shares on an instant's notice, that you don't have long-term investors like we used to have. At least that has gotten a little out of control. They say it's always been a pendulum swing. And clearly they think it's gone too far in one direction. Charlie's made comments in the past about how he doesn't like the video gameization of trading to make people, these algorithms that make them feel excited, like when Robinhood was doing the yay, fireworks when you made a trade type of stuff. He's not a big fan of stuff like that.